클래식 음악 산책, 드디어 악성 베토벤, 뭔가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 베토벤에게 도달했습니다. 베토벤은 사실 저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베토벤은 1770년 본에서 태어나서 1827년 빈에서 사망합니다. 이 두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베토벤의 고향 본은 라인 강변에 있는 도시였고, 이 도시에는 라인 궁정 백작, 선제후였던 백작의 궁정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토벤이 1770년생이고 같은 빈 고전파 거장 작곡가인 모차르트가 1756년생입니다. 베토벤이 막 태어날 즈음 모차르트가 그의 천재성을 전 유럽에 떨치면서 유럽 서부 순회 연주를 한참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음악가였던 베토벤은 자신의 아들을 모차르트처럼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토벤은 12살에 이미 그 선제후의 궁정 오케스트라에 입단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음악에 상당히 가능성을 보인 인물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베토벤이 클라브생이라고 해서 피아노의 전신인 악기를 연주하는 자격으로 이 오케스트라에 입단했다는 것인데, 지금은 오케스트라에 피아노가 편성되어 있지 않죠.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만 편성되어 있고, 건반악기는 피아노는 이 오케스트라의 편성에 거의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데요. 베토벤 시절만 해도 이 클라브생이라고 불리는 건반악기가 오케스트라 편성에 들어가 있었고, 단순히 편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브생 연주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음악을 제대로 익힌 셈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뭔가 음악가로서 싹수가 보이니까 자신도 아들을 모차르트처럼 천재 연주자로 키워서 아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스파르타식으로 특히 건반악기, 막 개량되고 있었던 클라브생으로 건반악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베토벤의 어떤 운명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제대로 아버지도 음악가니까 제대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으면서 특히 건반악기 연주자로서 베토벤은 일찌감치 이 악기의 가능성과 또 이 악기의 성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는 거의 다 베토벤 개인의 개인적인 감정, 사랑, 슬픔, 고통, 시련, 괴로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토로하는 일기와도 같은 작품들입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악기, 피아노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들은 연주자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주 곡목이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의 연주는 모든 피아니스트들의 일생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도 상당히 높습니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중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할 정도이고, 이 32곡들 중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작품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목이 붙어 있는 작품들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붙인 제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후대의 애호가들과 연주자들이 제목을 붙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목이 붙을 정도면 그만큼 많이 화제가 되고 연주가 많이 된 곡들이겠죠. 8번 비창, 14번 월광, 17번 템페스트, 21번 발트슈타인, 23번 열정, 26번 고별, 29번 함머클라비어, 이런 곡들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 특히 인기가 있는 곡들이고, 여기서 베토벤의 다양한 감정, 시련, 투쟁, 고독, 슬픔, 의지 등이 다 표현됩니다. 정말로 개인의 감정을 담은 이런 음악이고, 베토벤은 빈 고전파를 완성시킨 그런 인물로, 빈 고전파가 가지고 있는 소나타 형식, 교향곡, 협주곡 등의 형식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때로 과감하게 이 형식이 가지고 있는 틀을 탈피하기도 했습니다. 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의 3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들은 그야말로 어떤 한 위대한 인간이 그런 고난을 뚫고 환희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9곡의 교향곡을 썼는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그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음악들이 1번과 2번이죠. 3번 영웅부터 베토벤의 성격이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3번은 일단 연주 길이도 50분으로 1, 2번보다 훨씬 길고 여러 음들을 복잡하게 건축적으로 쌓아 올려서 점점 음악을 발전시켜가는 베토벤의 어떤 꽉 짜인 형식미가 등장하기도 하고 음악에서도 베토벤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은 당시에 이 영웅을 1802년부터 1804년 사이에 작곡했는데 그 당시에 베토벤은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 난청이 심해지는 개인적 고난 속에서도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을 존경했어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령이고 마치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처럼 계몽주의를 퍼뜨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의 영웅인 나폴레옹에게 바치기 위해서 3번 교향곡을 작곡했으나 1804년에 그가 황제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면서 이 곡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친다라고 썼다가 그 자기가 표지에 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박박 지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후에 그 교향곡 표지에 뭐라고 썼나 하면 어느 한 위대한 영웅을 추억하며 라고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 교향곡의 이름이 영웅이 된 이유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베토벤은 3번부터 자신의 스타일과 성격을 보여주기 시작해서 유명한 운명 교향곡에서 말 그대로 고난에 맞서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악장의 유명한 4개의 음표가 바로 운명이 불시에 문을 두드리면서 다가오는 운명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라는 유명한 해석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당시 베토벤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죠. 점점 난청이 심해져서 거의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곡이 1808년에 작곡되었는데 당시에 비는 나폴레옹 군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고국인 오스트리아 제국이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런 개인과 국가의 고난을 투쟁을 통해서 이겨나가려는 굳은 의지가 보여지는 곡입니다. 저희 유명한 운명의 1악장, 운명은 불시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일세라고 베토벤이 설명했다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의 1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에서 그렇게 불시에 운명이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지만 2, 3악장이 지나서 4악장이 되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환희에 닿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1악장에서 주제를 강렬하게 제시하고 결국 4악장에서 주제를 해결하는 형식은 그 후에 거의 대부분의 교향곡을 작곡한 작곡가들이 따라한 형식입니다. 말하자면 이 곡을 통해서 모든 후대 작곡가들에게 베토벤은 교향곡의 전범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토벤은 이제 만년을 맞았고 만년에는 이제 귀가 거의 들리지 않으면서 건강도 악화되고 또 가족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최후의 현악사중주곡 몇 곡을 작곡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베토벤을 관통하는 서사는 무엇인가 하면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다 해도 운명이 인간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 인간은 고난을 뚫고
환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만년에 들면서 전 인류에 대한 찬사를 보내면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시민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토벤은 자기 개인적인 고난을 뚫고 그리고 시대의 변혁 속에서 음악으로 승리하는 인간,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많은 시간이 흘러도 늘 음악 애호가들이 베토벤의 음악을 애호하고 또 베토벤의 음악에서 깊은 위안을 얻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가인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했고 또 음악의 형식에서는 고전주의를 완성하고 낭만주의로 나아간 최초의 위대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 한 작곡가로서 베토벤이 보여준 투쟁과 환희와 승리를 모든 후대 인류가 공감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베토벤은 악성 베토벤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